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작년부터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는 거를 제가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가게 조그마한 문구점인데 소매 판매를 봐도 50% 이상 감소를 한 것 같아요. 문구나 오피스 제품은 필수품은 아니죠. 없으면 있는 거 조금 더 쓴다든가, 연필은 깎아서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좀 그렇다 생각을 해도 이 확연하게 체감 경기가 많이 이렇게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수치로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 100만 명 자영업자 폐업, 하루에 3,000명씩 폐업하는 거죠. 157만의 자영업자. 지금 자영업자가 572만인데 25%인 157만 명이 매출액 100%를 이자로 내고 있다. 절대 빈곤에 있는 거죠. 폐업해야 될 자영업자죠. 매출액의 100%를 낸다는 거. 그래서 장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해도 예전만치는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부동산하고 주식 얘기를 많이 하죠. 대부분 금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주 투자 대상으로 많이 삼습니다. 부동산은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부동산 자체가 원래는 후행 지표거든요. 한 6개월 후행을 하는 지표입니다. 주식은 6개월 선행을 하는 선행 지표예요. 근데 이런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구분 짓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 됐어요. 고용 없는 성장, 거기다가 정치권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정책들을 여러 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선행지표, 후행지표 이런 개념이 사실 좀 어렵죠, 구분하기가. 그래도 부동산은 후행성이 있고 주식은 선행성이 있는 건 본질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목에 차 있다고 이렇게 이제 저는 많이 봐요. 임계점에 와 있다. 많은 돈이 부동산에 이렇게 와 있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르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자 부담 때문에 급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부동산은 1개월에 몇 억이 또 빠지거든요. 그러면 혹시 빠질까 생각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던지거든요. 호가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부동산은 현재로서는 사자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오히려 매도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식은 저는 88년도에 증권시장에 대학교 졸업하고 입사를 첫 직장으로 했습니다. 대신일권 공채 17기. 제가 들어갈 때 그때 700인가 그랬었어요. 주가 포인트가. 그러더니
2001년 4월 1일 날 1000포인트를 찍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쌍봉을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깡통 계좌가 나오고 신용으로 사신 분들 2.5배 하신 분들 3개월 있다가 이제 무조건 갚던 갚아야 되는데 반대 매매 나오고 막 이러면서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졌었죠. 주식이 무서운 거라는 거 그때 저도 이제 알았었는데.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어떤가?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고, 왜 안 오르지? 17년 동안 박스권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2600선에서 보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죠. 이게 코로나 때 1750, 1800선까지 내려왔다가 한 8개월 만인가 3300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온 게 2600선입니다. 저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주가지수는 2400선, 높게는 2450선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거죠. 아직도 높다. 한 15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가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볼 때는 가장 먼저 경제를 보지 않습니다. 정치 상황을 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지리적으로 분단 상황에 있는 이런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나 이걸 봐야 돼요. 정치적인 안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단은 80년째 오고 있는 상수는 아니고 변수죠. 정치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공정하게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 안 드세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정치를 어떻게 볼까요? 저라면 참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정치,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면이 변할까 예측을 못하는 거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50%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43%대에서 50%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되면서 부동산이 상당히 올랐죠. 이러면서 주식이 외국인들 투자됐던 주식이 절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23%대밖에 안 돼요. 외국인 투자 비율. 물론 우량한 주식들은 50% 정도 돼요. 외국인 투자 비율이. 그렇지만 시장 자체로 보면 한 43%에서 현재 23%,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외국인들이. 외국인 또 떠난 거죠. 왜 떠났을까요? 정치가 불안한 겁니다. 일단. 대통령이 탄핵당해. 이념 갈등이 심해. 그리고 경제가 부동산이 너무 급격하게 막 비상식적으로 오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증권시장에 투자했다가 좀 위험하다. 특히 해치펀드들.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 떠난 자금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정치적으로 이게 너무 불안한 거죠. 제가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년 사회적 비용이 233조인데 70%인 160조에서 150조가 이념 갈등과 다툼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념 가지고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는 거죠. 인권, 어떤 노동자의 권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계층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쪽에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념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이 70% 발생한다? 이거는 정치가 불안하다고 보는 거죠. 이념 갈등이 너무 극단으로 치달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하는 얘기,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 뒤에서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다른 나라에서 돈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일단 정치적인 상식적인 정치, 공정한 정치, 예측 가능한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이 안정이 안 되고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 경제 한번 보세요. 경제 주체, 정부. 작년에 56조 4천 세수 부족 났죠? 올해 32조 예측 가능해요. 세수 부족으로 해서 재정 적자가 이렇게 계속 나는 정부. 그래서 초급 간부나 경찰 수당, 소방대원들, 119 대원들, 특수 수당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월급 주기 첫날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공무원들 월급 주는 정부, 재정. 그거 외국인들이 모를까요? 재정이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저성장 기조에 들어서 있습니다. IMF에서 잠재 성장률 1.7%로 잡고 있어요. 1.7%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 2.5%에서 3%는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 규모로 봐서. 미국이 1.7%면 괜찮은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의 25배예요. 25배가 되는 1.7%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2.5%에서 3% 성장해야 되는데 1.7% 잠재 성장률은 이거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올해 2.6% 성장 예측했다가 지금 2.5%, 이것도 제가 볼 때 더 내려올 것 같아요. 2%도 안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삼성이 20%, 25% 차지하잖아요. GDP에. 그나마 현대차가 선전을 하는 거죠. 현대차는 삼성의 절반밖에 안 돼요. 매출이. 이런 걸 보면 지금 무디스에서 계속 구조조정하라고 하잖아요. 압박을 하잖아요. 협박할 정도예요. 리포트 보면. 자본시장하고 실물경제 구조조정해라. 안 하면 신용등급 하락하겠다. 그럼 환율이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외국인들 자금 빠져나가. 한순간에. 삼성이 그런 영향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먹방 하는데 들러리 세우고 이렇게 하시냐 이거지 나는. 대통령이. 그 바쁜 세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성장에 대한 투자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특히 AI 분야, 우주공학. 오히려 R&D를 줄이는 나라 아니에요? R&D를 줄이는데 외국인이 투자하겠어요? R&D가 투자하면 10년 후에 나타나는 건데. 아니 올해 예산 R&D 늘렸다고 내년에 R&D 투자한 효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작년에 16%나 줄였으니 외국인들이 이게 투자하겠냐고요. 그냥 돈 빼서 나가지. 안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보셔야 된다니까. 주식이. 지금도 높다고 보셔야 돼. R&D 예산을 줄이는 국가에 누가 투자를 나갔어요? 선행지표인데. 그리고 신산업에 대해서도 전혀 국책사업으로 지원도 없고, 삼성만 해도 4개 사업부문 아니에요. 핸드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가전 아니에요? 반도체가 한 41% 차지하는데 이익에서는 한 20%밖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메모리 위주 아니에요. 디램 가격이 이게 3달러 이상이었었는데 지금 1.7달러 이것도 내릴 것 같아. 반토막 났잖아요. 디램 가격.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HBM이라고 하는 AI 접목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SK 하이닉스가 먼저 엔비디아하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치명타를 받은 거죠. 삼성이. 인텔이 실험실에서 2나노를 성공했어요. 삼성이 3나노거든요. TSMC하고. 2나노 뭘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인텔이 실험실에서 2나노를 성공했는데도 인텔이 그냥 주저앉잖아요. 반토막 나고. 연구개발을 안 하고 기술 혁신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지 않으면 1년 만에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이 경제의 속도가 그래요. 그 속도를 정부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도.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 나와서 이렇게 담화하고 경축일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반국, 공산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뭐 이런 얘기나 하니까 이 경제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하잖아요. 별로. 그러면서 주가 안 오른다? 기업 밸류업 시스템 만들겠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정치나 안정을 시키라니까. 정치부터. 그리고 재정을 안정을 시켜. 재정도 적자면서 무슨 기업을 뭐 밸류업 시키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난 최상목 경제수석 저하고 같은 학번 82학번인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다 82학번 아니에요. 김빈석 의원도 그렇고. 임종석 86학번이지. 안철수 82학번 아니에요. 다 82학번이면서 나는 이 대응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은 저 가방끈 짧은 사람도 삼성이 퍼라는 게 있어요. PER. 주당 순위 11이에요. 11. 엔비디아가 얼마나 아시요? 50이야 50. 40에서 50 사이에 놀아요. 그럼 삼성이 엔비디아보다 퍼가 이렇게 낮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장성이 갖다 대면 엔비디아 정도 돼야 돼요. 40. 그러면은 4배 오르면 지금 6만이죠. 저는 이거 5만원 깨질 것 같은데 4, 6, 24. 24만원, 25만원 가야 돼요. 삼성이. 근데 지금 5만 전자도 깨질 판이야. 6만원 뭐 제 생각엔 그냥 하반 경직성으로 있는 거고. 퍼가 11밖에 안 되는 거야. 삼성. 너무 낮은 거지. 그리고 삼성이 시가총액이 480조까지 갔었어요. 지금 6만 원이면 이게 340조예요. 30%가 떨어진 거죠. 시가총액. 개미들이 이게 다 하는 거야,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이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들 없어요. 다 개미들이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140조 원을 개미들이 안 얻었으니 얼마나 손해를 봤겠어요.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손해본 거거든.
기업의 밸류업 시스템을 만들고 공시를 뭐 올바로 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절대 주식은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은 그래프거든요. 그래프로 보면 부동산 시장 그 모 유튜브에 나온 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엘리엇 파동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엘리엇 파동이 뭐냐면 이게 증거시장에서 기술적 지표인데 상승 5파 하락 3파예요. 상승하면 1파 상승하고 2파에서 1파 때 오른 거에 40%나 50% 빠지고 다시 빠진 거에 배가 올라요. 3파죠. 다시 또 빠져요. 오른 거에 40, 50%. 다시 빠진 거에 배가 오릅니다. 이게 상승 5파예요. 그러면서 내릴 때는 3단계 하락 3파로 내립니다. 쭉 빠졌다가 빠진 거에 40, 50% 오르고 다시 빠진 거에 2배에서 빠지는데 이때 빠질 때 깊이는 가늠할 수 없는 거죠. 그때의 경제 상황, 정치 상황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락 3파에서는. 이게 엘리엇 파동인데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을 1945년인가 50년도부터 이 사람이 이게 쭉 봤더라고요. 봤는데 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하락 3파에 있는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프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임계점에 와서 하락 3파를 맞이할 시점에 됐다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 만약에 하락 3파라면 엘리엇 파동이 맞아서 제가 볼 때 이 반토막 나는 거는 뭐 그 기본이고 70% 이상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잘 보세요. 전체적인 주식시장. 저는 기술적 지표 참고만 하지 이렇게 그냥 크게 보진 않아요. 사실은. (17년)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연짓으로 보면 횡보죠. 근데 이게 이제 좁힐수록 파형이 이제 이렇게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빠지면 거기 있던 부동산 시장에 있던 돈이 주식 시장으로 가느냐? 안 가요. 무서워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이 너무 깊게 빠지면 주식도 빠지는 겁니다. 왜? 경기 침체. 저성장기에서의 부동산 하락은 그 자금이 이렇게 안정시장을 찾지, 주식 같은 불안정한 위험이 있는 시장으로 이렇게 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금이나 미국 채권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요번에 그나마 WBGI 그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돼서 내년 11월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2.2% 정도 비율이 차지하니까 한 4천조 되죠. WBGI가 운영하는 게. 그러면은 80조에서 88조 정도 수익유입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채권이 우리나라가 이제 신용도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 거죠. 주식이 홍콩이나 필리핀보다도 상승을 못했다 이런 말도 하고 최근에 1조 위안을 중국이 부양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20% 오르고 홍콩도 많이 오르고 뭐 필리핀도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0.3%인가 3% 빠졌어요. 세계 꼴찌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정부는 재정적자, 기업은 대장주인 삼성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삼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4개 분야에서 그냥 선방은 하지만
새로운 AI 분야, 이 분야의 후발주자가 돼가지고 성장성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한 거죠. 뭐 적립액이 134조? 작년에 15조 마이너스 났어요. 반도체에서. 그리고 법인세도 안 냈어요. 삼성이. 보통 10조, 15조 내거든요. 법인세도 안 냈는데요. 작년. 4, 4분기, 3, 4분기 이제 발표가 이제 어떻게 나느냐 이게 문제인데, 아무튼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삼성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유니콘 기업이 치고 나가는 기업도 없잖아요. AI 주라고 해서 엔비디아처럼 치고 나가는 주식 있어요? 회사? 없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주식이 올 수가 없다니까? 또 가계를 보세요. 가계. 자, 정부 기업을 봤죠? 가계를 보세요. 가계 지금 엉망이잖아요. 민간 소비 계속 줄고 물가 1.6%? 이 물가 의미 없어요. 지금 체감 물가가 중요하지. 하루에 3,000명씩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1년에 100만 명씩 폐업하는 민간 소비 시장인데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돈이 안 돌잖아요. 돈이 안 돈다는 거 뭐예요? 소비가 안 되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야. 그럼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조업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설비 투자가 안 되는 거지, 당연히.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이게 지금. 저성장의 늪. 인플레보다 디플레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있는 거 아닙니까? 디플레이션 때문에. 오죽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했겠어요.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잖아요. 경제 주체가. 그런데 어떻게 주식이 올라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의혹에 지금 중심에 있잖아요. 그리고 온 나라가 그거 갖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여야가.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 하겠어요, 우리나라한테? 영부인이 주가 조작의 의혹에 한 복판에 있는데? 그러면서 왜 주식 안 오르냐? 아니, 대통령은 거래소에 가갖고 1월 1일 날 폭죽 터뜨리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주가 조작의 의혹의 한 중심에 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뭐 저평가돼 갖고 한국 디스카운트 돼 있다. 한국 디스카운트 코리아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 부인이 주가 조작에 의혹이 돼 있는데 무슨 평가절하돼 있다. 기업 밸류 가치를 높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라니까. 그 의혹부터 해서 빨리 하셔야 돼. 그래야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주식이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주가 조작부터 빨리 해결해야. 영부인 김건희 씨부터. 그러지 않고는 주가 안 올라가요. 저는 증권에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뭐 1,400만 계좌 수로는 뭐 3,000계좌 넘을 거예요. 5,000계좌 되겠지. 5천만 명이니까. 그분들 왜 주가 조작에 대해서 투명하게 빨리 해결 안 하느냐. 이런 규탄을 얘기 안 하시나 모르겠어. 해야지. 그거 해결 안 하면 주가 안 올라간다니까요. 선진자본 시장에서는 주가 조작이 있는 시장은 절대 가진 않는 겁니다. 헤지펀드나 외국 자본들이 대규모 자금이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 비율이 43%, 6%에서 23%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는 나라. 근데 주가 안 오른다고 외치는 투자자, 국민. 이거는 맞지 않다. 제가 볼 때.
기술적 분석, 기본 분석 이거 따질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는 시장 아니에요.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이 분명한데 처벌을 안 해. 그런 나라가 선진된 자본시장일까요? 금융시장일까요? 금융감독원에 더군다나 검사가 있어. 검사가 가가지고 금리가 왜 높으니 낮으니 얘기야. 한국은행이 다뤄야 될 것을. 이 말도 안 되는 금융시장 아니에요. 금융위원장은 보이지도 않아. 금감원장은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정부 산하기관이지. 근데 금융감독원장이 더 큰 목소리를 내? 시장에 더 영향을 미치고 금융위원장보다. 이게 말이 되는 나라야 이게? 증권감독원장이 해야 될 일을 뭐 하는 거야? 나는 이 바닥부터 잘못돼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에너지 정책 제로죠 지금. 원전 아리백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공급망 구축 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저 주식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리백 공급망 구축 안 돼 있죠. 선진화된 자본시장 체제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주가 조작 한 사람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주가 왜 안 오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풀어가시면 돼요. 하나씩. 가게 살리고 기업 신산업 투자하고 정부 재정적자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돼요. 자, 민간 시장 가게 민간 소비 활성화하려면 먼저 재정을 어느 정도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돈이 돌게 기업 신산업을 투자하게 정부 차원에서 좀 투자를 또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정부 재정적자 빨리 면하셔야죠. 이 경제 주체 세계가 휘청하는데 이게 주식이 절대 오를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부동산이 빠질 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죠. 만약에 부동산이 꺼지면요 건설회사 다 날아가요. PF 대출 때문에. 그러면 그 감당 어떻게 하시나? 미분양된 거 그러면 그거 다 현금이 안 돌기 때문에 다 부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주식 안 오르는 게 아니야. 부동산 거품이에요. 부동산이 3천조에서 5천조 정도 거품이 있어 우리나라. 삼성이 140조 빠졌는데 지금 난리 나잖아요. 시가총액. 그러면 3천조 5천조가 빠진다고 보세요. 부동산 거품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 주가 오르는 게 안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 거품 빠지는 거 대비하셔야 돼. 국가는 정부는.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길 소망을 합니다. 대수 참 어렵습니다. 민간시장. 자영업자 대책 빨리 마련하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티는 하루하루예요. 저 자영업자인데 저 이렇게 조만한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버티면서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경각심을 갖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하시고 기업은 유니콘 기업처럼 AI 시장, 신산업에 치고 나가는 그런 기업이 빨리 나타나야 돼요.
엔비디아 같이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부도 재정을 우체국에서 뭐 2천억 빌리고 쪽팔리지 않아요? 기획재정부. 국민이 그 보험료 납부하는 데에서 2천억씩 빌리고 이렇게 하면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기금 돌려막고 많은 회사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월급 주고 공무원들 그 전날 외부인들이 그거 다 한다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